어서 오십시오. 소리로 듣는 책방에 오신 모든 분들께 행복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김영훈 작가님의 장편소설 안개꽃 13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훈 작가의 안개꽃 13번째 이야기. 무너지는 소리. 진작 금 가는 소리가 들렸던 김달수의 까치부동산은 12월 중순 접어들어서야 빚잔치를 벌렸다. 김달수가 사무실을 버리고 여관으로 숨은 지 보름이 지나서였다. 그가 그렇게 늦게서야 빚잔치를 벌이게 된 것은 빚쟁이들이 겁이 나서 선뜻 용기가 나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그러나 실은 이번에도 장동근의 지시 때문이었다. 한창 타오르는 불꽃은 아무도 잡을 수가 없네. 그만큼 세차기 때문이지. 일단 한 고비를 넘겨야 슬슬 잡히는 법일세. 사람들의 심리 또한 마찬가지일세. 더구나 빚쟁이들은 한여름의 독사처럼 약이 오를 대로 바짝 올라있지. 그럼 그들 앞에 김달수 여기 있습니다. 나타나 보게. 자넨 그러자마자 그 자리에서 물려 죽고 마네. 너도 나도 마구 달려들어 때리고 핥히고 꼬집고 또는 물어뜯고 매 장사 없다자는가. 그러지 말고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장소로 다 모이십시오. 그러면 나 김달수 거기에 나타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차례 뜸을 들이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더 약이 오를 것이냐? 물론 그런 자들도 있겠지. 그러나 천만의 말씀. 더 많은 사람들이 차츰 지치고 안타까워져서 처음과는 달리 사뭇 부드러워진다 이 말일세. 말하자면 그럴 때 잔뜩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나타난다 이 말씀이지. 장동근의 말은 옳았다. 그의 예측대로였다. 손바닥에 손금 들여다보듯 다가올 일들에 대해 화난 그인 만큼 미리 그때그때의 대비책에도 빈틈이 없었다. 물론 명섭, 기선, 태호, 동철 그들이 빚잔치에 동원되어 한 몫씩 그럴듯하게 해냈다. 그들을 뒤에서 지휘한 건 조태환이었고 조태환은 앞서 장동근에게 그때그때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 빚잔치는 까치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리고 김달수의 아파트에서 꼬박 사흘낮 사흘밤 동안 계속되었다. 하나같이 잠이 부족하여 두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었고 입술들이 까칠하게 텄다. 그 결과 채권자들은 겨우 원금의 4분의 1씩 건졌다. 그건 그렇고 요즘에 조태환은 송정란의 얼굴을 보기가 이래저래 서먹했다. 그래서 짐짓 피해왔다. 명섭이와 그 일행은 놈을 잡아내는데 실패했다. 주목호 그를 잡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놈이 워낙 날쌔서 그때마다 놓쳤으며 김새가 이번엔 멀리 지방의 도시로 뛴 것 같아 아무래도 놈을 다시 찾아내자면 꽤나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쯤 되자 조태환은 맥이 탁 풀렸다. 어쩌면 명섭이랑 녀석들이 놈을 잡았다가 타협을 보고 슬쩍 풀어주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무턱대고 닥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건 또 그렇다 치고 그가 요즘 들어 송정란과 얼굴 마주치기를 피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어쩌면 그쪽이 더 큰 이유였다. 그놈의 양로원 자리 때문이었다. 장동근이 그 알토란 같은 땅을 매입해서 택지 조성을 해서 팔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손에 쥔다면서 조태환을 앞장세워 이 지역의 돈을 갈퀴질하기 시작한 지 어느새 3개월. 그러나 장동근의 그 약속은 아직도 이렇다 할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었다. 매듭은커녕 해결될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바짝바짝 애타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조태환이었다. 지난 3개월 동안
3억 원의 돈을 긁어모은 사람은 바로 그였다. 그는 돈을 투자한 여자들에게 그때마다 3개월 아니면 2개월 또는 한 달 후에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박사부동산 대표인 조태환의 이름으로. 그런데 어느덧 그 약속한 날짜가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조태환과는 달리 장동구는 태평스러운 표정이었다. 형님, 일은 어찌 돼갑니까? 이따금 조태환이 그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아, 큰 돈이 어디 쉽게 벌리는가? 남의 돈 먹으려면 그만큼 어려운 법이세. 하고 웃었다. 나아가 자네까지도 나를 못 믿는가? 알고 보니 자넨 큰 그릇이 못 되는군. 하며 핀잔까지 주었다. 조태환이 사무실로 들어서자 실내엔 송정란과 미스채뿐이었다. 허주는 보이지 않았다. 어서 이리 와서 앉으라고 동생. 소파에 앉아있던 송정란이 손짓했다. 조태환은 힐끔 송정란의 표정을 살피면서 물었다.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었습니까, 누님? 난 지금의 혈압이 높다고. 송정란이 손바닥으로 짐짓 이마를 짚어 보이며 말했다. 왜요, 누님? 조태환의 두 눈이 둥그레졌다. 터졌다고. 터지다뇨? 김달순애처럼 또 이번엔 어딥니까? 뱅코 아주머니네야. 뱅코 아주머니가요? 조태환은 크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 2층 맨 구석 가게인 한식집과 이 상가 건물 안에서는 뱅코 아주머니로 통하는 턱이 뾰족하고 코가 오뚝한 50대 과부를 함께 머릿속에 떠올렸다. 진작부터 경영이 위태롭다고 소문이 돌더니 끝내 그따위로 경영을 하는데 안 망하고 배겨? 혼자 사는 분이라면서요? 그놈의 도사놈 때문이야. 도사놈이라뇨? 동생은 소문도 못 들었어? 글쎄요. 박박 깎은 머리에 얼굴이 우둥퉁하고 풍채가 그럴듯하게 생긴 50대 영감쟁인데 진작부터 그 집에 드나들었다고. 풍수지리는 물론 인간들의 기륭화복을 환히 꿰뚫어보는 신통력을 지녔다나? 뺑코 아주머니가 그 영감쟁이를 도사님, 우리 도사님 하며 신주단지 모시듯 떠받들더니만 결국 놈에게 당했다 이 말입니까? 그래. 송정란이 비죽 웃어가며 말을 이었다. 그놈의 영감쟁이가 서울에 자주 올라와 그때마다 며칠씩 뺑코 아주머니에서 묵고 가는 눈치였는데 저를 개축한다느니 중축한다느니 불사를 핑계로 그동안 뺑코 아주머니한테서 돈을 야금야금 엄청나게 뜯어간 모양이야. 혹시 뺑코 아주머니는 그 녀석을 기둥서방처럼 그런 눈치였다고. 그렇다면 그 가짜 도사놈 꼭 먹고 알 먹고. 큰 소리로 웃어댄 조태환이 새삼 가다듬은 음성으로 송정란에게 물었다. 뺑코 아주머니네가 깨지는 소리는 어느 정도로 요란합니까? 지금 그 집엔 빚쟁이들이 잔뜩 모여 있다고. 음식점 문을 꼭 닫아 걸고 죽일련 살릴련 아우성이야. 지금 그 집에서 오신 모양인데 누님도 피해를 당하셨습니까? 많지는 않아. 800 정도? 거참 어쩌다가 그렇게 그날그날 일수로 받는 돈도 있고 다달이 이잣돈 받아오던 돈만도 400만 원이야. 누님처럼 눈치가 빠르신 분이 그 집 기둥뿌리가 흔들린다는 것을 감도 못 잡으셨습니까? 뱅코 아주머니가 얼마나 능청스러운지 동생은 아직 몰라. 어젯밤까지만 해도 시침이 뚝 떼고 가게가 잘 된다며 뻥뻥 큰 소리 치면서 나더러 돈을 더 빌려달라지 않겠어? 오늘 누님은 어떻게 알고 그 집을 찾아가셨댔습니까? 우연히 들러봤더니 글쎄 몰려와 있는 빚쟁이들은 하나같이 여자들이었는데 모두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었어. 뱅코 그 할망구 수단이 보통이 아니었다니까.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지으며 송정란이 비로소 웃어 보였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그나저나 누님께서 아무래도 놈이 가짜 도사 같다고 뱅코 아주머니에게 귀뜸해 주실 일이지. 그랬더라면 이런 피해는 안 그렇습니까? 그랬더라도 놈한테 홀딱 빠져있는 여자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법이야. 그러더니 송정란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큰 소리로 불렀다. 이봐, 동생. 네, 누님. 조태한이 찔끔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놈의 양로운 자리. 아직도 소식 없어? 누님, 여태껏 기다리셨는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십시오. 웃을 일이 아니라고. 누님의 그 심정 모르고 있는 조태한이가 아닙니다. 큰 돈을 투자해놓고 보니 불안해서 그러신다는 것을. 또 투자를 한 여자들 대부분이 다 누님만 믿고 그랬으니 누님의 입장이 그만큼 장동근인가 뭔가 그 사람은 도대체 뭐라고 해?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땅은 워낙 노른자유라 침 흘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장동근 사장께서 재빨리 손을 써서. 그러나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린 사람들이 심술궂게도 이리저리 자꾸 찔름거린답니다. 수시로 놈들이 나서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린다지 뭡니까? 그래서 다급해진 조태한은 어물쩡 거짓말을 해댔다. 아까 형님 말씀이 늦어도 2, 3일 안에는 땅 매매 계약에 따른 모든 수속이 깨끗이 끝난답니다. 이번엔 틀림없답니다. 그런 식의 대답이 벌써 몇 번째야? 이번엔 정말 틀림없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누님. 이봐, 동생. 송정란이 차갑게 내뱉었다. 동생은 동생 이름으로 발행된 당자 수표들 약속 날짜가 언제인지 알고 있어? 알고 말고요. 앞으로 한 주일 남았다고. 알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날까지 약속을 못 지키면 동생은 어찌 되는 줄 알아? 형사 입건 되겠죠. 알고는 있구먼. 동생도 알다시피 요즘엔 너나 없이 신경들이 보통 날카롭지가 않아. 갈수록 경기가 나빠지니 돈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모두 쩔쩔맨다고. 돈이 궁한 판에 약속 날짜가 되면 당저수표를 치고 있는 여자들은 서슴없이 그걸 이리저리 돌릴 거라고. 난 그동안의 동생과의 정을 생각해서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 여자들은. 알겠어? 염려 마십시오, 누님. 설마니 장 사장께서 이 아우를 깜빵으로 보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은 그 약속 날짜에 대해 무슨 대비책을 나름대로 세워놓으셨을 겁니다. 오늘 내일 완공을 눈앞에 둔 장 한 평의 5층짜리 건물. 그것만 해도 그분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분이 그까지 3억 좀. 어쨌든 알아서 하라고. 송정란은 바쁘다는 듯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간다는 말도 없이 휑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잠깐 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다 급히 몸을 돌려 상가 건물 2층으로 올라갔다. 아까와는 달리 뺑콘의 한식집 문은 빠꼼히 열려 있었다. 송정란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마침 저쪽 방 안에서 웬 여자가 크게 소리쳤다. 이 늙은 할망구야. 그깟 가짜 도사놈이 어디가 좋아서? 못에 홀딱 미쳐서 이 지경이 됐다는 거야, 어? 어디 말해보라고 어서. 그러자 많은 여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방 가운데 멀뚱멀뚱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뺑코 아주머니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도사놈 하지 마라. 얼씨구,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 우리 도사님께는 아무 죄도 없어. 없다고? 그래, 이 늙은 할망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인데 이를 어쩌지? 도사놈 함부로 짓거리면 부처님한테 벌 받는다. 알아? 술 잘 먹고 고기도 잘 먹는 그깟 중놈. 어쩐지 수상쩍어 우리가 놈의 뒤를 캐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시골절에서는 진작 쫓겨나서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아휴, 혼자 사는 할망구라 불쌍해서 어서 돈이라도 벌어 잘 살라고 그동안 장사 미천 대줬더니 결국 그놈한테. 그래, 이젠 어쩔 테야. 어? 어쩌겠냐고. 다 가져가. 다. 놈한테 다 뜯기고 빈털터리가 된 꼬락서니에 어서 가져가. 어서. 뱅커 아주머니가 빽 소리치며 넋두리를 폈다. 이 늙은 할망구가 아직 주둥이는 살아서 남의 돈 가져가서 엉뚱한 놈 좋은 일 시키면 에이 죽어봐라. 죽어봐. 여자가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여자에게 머리털을 한 움큼 쥐어잡힌 뱅커 아주머니가 아이고 나 죽는다 소리소리 지르자 다른 여자들은 아무개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하며 여자를 뜯어 말리고 방 안은 난장판이었다. 이만큼 떨어진 방문 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서 있던 송정란은 그만 쿡쿡 웃음이 나왔다.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었지만 그러나 못지않게 야릇한 재미를 느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휘휘 돌리며 가게 안을 새삼스러운 시선으로 살펴봤다. 감나갈 물건은 눈을 까디짓고 찾아봐도 없었다. 빚쟁이들은 저리도 많은데 이 집에서 빚을 받긴 다 틀렸단 생각이 퍼뜩 들었다. 그럴 바엔 구질구질하게 이곳에서 더 어정거릴 필요가 없었다. 먹고 떨어져라. 늙은 할망구야. 호응한 개원들이 많아서 굳이 저런 여자까지 개에 가입시키지 않았기에 다행이었다. 자칫 피해가 덜했다는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면서 그곳을 떠났다. 그나저나 어쩌려고 이 모양이지? 김달수의 가치부동산이 뻥 터지고 뱅콘의 한식집도 저렇게 뻥 터져버리고 다음엔 또 누구 차례란 말인가? 송정란은 저쪽 상가를 바라보며 발걸음을 재우쳤다. 그곳 1층에 작은 살롱을 찾아서였다. 그녀에게 일수돈을 빌려 쓰고 있는 가게마다 요즘 들어 부쩍 징징 우는 소리이긴 했지만 지금 찾아가고 있는 살롱도 아무래도 낌새가 심상치 않았다. 이윽고 유리문을 밀치며 실내로 들어섰다. 살롱은 여기저기 조명등을 밝혔어도 어둠침침했다. 30대 지배인이 엉거주춤 송정란을 맞았다. 그때였다. 유리문이 벌컥 열렸다. 손님인가 싶었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실내로 들어선 40대 여자는 바로 가까이에 앉아있는 카운터 아가씨에게 다짜고짜 꼬쟁이 같은 어조로 물었다. 주인 어디 갔지? 모르겠어요. 지배인은? 저기 계시잖아요. 그러자 여자는 조금 떨어져 있는 난로가에서 불을 쬐며 서 있는 지배인 쪽을 다시 한번 힐끔거린 다음 곧 그에게로 한 걸음 바투 다가서며 말했다. 지배인, 당신 나 알지? 글쎄요. 글쎄요라고? 알긴 합니다. 이곳에 몇 번 오셨던 분이었으니까요. 알다시피 난 돈 받으러 왔어. 갚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벌써 보름이나 지났어. 내일 주겠다, 모레 주겠다. 이건 누굴 어린애 취급하는 모양인데 한번 뜨거운 맛을 봐야 알겠어? 난 댁에게 그런 약속한 일이 없습니다. 앞서 댁에게 돈 빌린 적도 없고요. 뭐라고? 그러니 직접 마당과 상대하십시오. 난 모르는 일이니까요. 당신 그렇게 시침대기야? 난 이곳 지배인입니다. 월급쟁이에 불과한 놈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눈치가 그렇지만도 않던데. 뭐라고요? 갑자기 지배인이 여자를 노려보면서 소리쳤다. 그 말 다시 한번 읊어보세요. 그러나 여자도 지지 않았다. 똥싼 주제에 매화 타령한다더니 외려 큰 소리치네. 당신 무슨 증거로? 어엿하게 가정을 가진 나이살이나 먹은 예팬네가 장사한답시고 나서서는 가게가 멀다는 핑계로 이쪽에다 아파트를 얻어놓고. 지배인, 당신 숙소가 어디지? 지금까지 어디였느냐고? 그래도 그렇지. 당신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난 당신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소. 상식에 어긋난 짓 저지른 사람들이 누굴 어디다가 고발을 해? 해볼 테면 해보라고. 그때 카운터 여종업원이 슬금 눈짓을 해보였다.
재빨리 눈치챈 송정란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따라 유리문을 나섰다. 유리문 밖에 서서 여종업원이 송정란에게 말했다. 아줌마도 보셨죠? 뭘 말이야? 알고 보니 빚쟁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 얼굴들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지배인과 주인 마담이 다투곤 해요. 간밤엔 지배인한테 매를 맞았는지 마담 눈 언저리가 퍼렇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아줌마가 일수돈을 한 번이라도 더 받게 해드릴 테니까 그 대신 뭐지? 어디 다른 곳에 취직 좀 시켜주세요. 보나마나 이 집은 이제 끝장이에요. 더 늦기 전에. 아줌만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 많으시잖아요. 그나저나 어떻게 나를 돕겠다는 거야? 일수돈만큼 매상고가 오르면 그때마다 슬쩍슬쩍 아줌마 댁으로 전화 드릴게요. 그때마다 시침대고 들이닥쳐서 빼앗아 가시라고요. 고마워. 웃어댄 송정란이 아파트 전화번호를 일러주자 카운터 여종업원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보인 후 곧 살롱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말 하나같이 왜 이럴까? 그런데 저 아가씨를 어디다가 취직시켜주지? 송정란은 멀지 않은 황제 살롱을 향해 걸어가면서 잠깐 그런 걱정을 해보았다. 호황 때는 가정부 구하기가 퍽도 힘이 들었지만 요즘엔 그렇지가 않다. 직업 소개서에 연락만 하면 이쪽에서 전화기를 내려놓기도 전에 대기하고 있던 여자가 총알처럼 날아온다. 그리고 스스로 보수를 낮추며 주인에게 아양을 떤다. 가정부나 파출부뿐만이 아니다. 자가용 운전사들도 마찬가지다. 심술을 부리기는커녕 해고를 당할까봐 주인에게 쩔쩔맨다. 그 정도로 직장 구하기가 힘든 요즘이었다. 송정란이 황제 살롱의 문을 밀며 막 안으로 들어서려 할 때였다. 그보다 앞서 문이 밖으로 밀리며 세 여자가 건물 복도로 나섰다. 잘 아는 개원들이었다. 송정란과 얼굴이 마주치면 어머 송여사 어쩌고 저쩌고 전 같았으면 껴안을 듯이 반가워했을 그들인데 오늘은 이상했다. 그냥 어물쩡 가버렸다. 언짢아진 얼굴로 살롱 안으로 들어서자 마침 카운터 앞엔 윤마담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왜 그러고 서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송정란이 바투 다가서며 물어보자 윤마담이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날이 갈수록 장사는 안 되고 맥이 풀려서 그래요. 이 집만 그런가요, 뭐? 이번 갯돈은 며칠 연기해야 될까 봐요. 왜죠? 워낙 장사가 안 되는 데다가 깔린 외상값이 한 푼도 안 거치지 뭐예요. 오늘도 하루 종일 헛걸음만 쳤어요. 그렇다고 갯돈을 안 내면 누가 안 내겠다고 했나요? 며칠 후에 윤마담이 그렇게 어물거리자 순간 송정란의 머릿속에 번쩍 어떤 생각이 스쳤다. 아까 그 여자들 여기에 왜 왔죠? 와서 무슨 얘기들을 했죠? 네? 송 여사님은 아직 소식 못 들으셨나요? 무슨 소식을요? 영자 엄마가 어젯밤부터 자취를 감춰버렸대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나절부터 딴 지역 빚쟁이들이 하나 둘 들이닥치고 있대요. 아까 그 여자들 여기서 그 얘기들이었어요. 또 무슨 말들을 했죠? 오늘 아침에 춘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대요. 영자 엄마가 그 여자와 제일 친하잖아요. 영자 엄마가 울면서 말하더래요. 홍콩으로 물건하러 사람을 보냈는데 그만 이쪽으로 붙여온 상자들을 뜯어봤더니 기대했던 물건들은 싹 없어지고 대신에 싸구려 허섭 쓰레기들이 그럴듯하게 가득 들어있더라지 뭐예요? 누가 슬쩍 바꿔치기를 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어쩌면 좋으냐고 자꾸 울더래요. 지금 영자 엄마는 어느 곳에 숨어 있다던가요? 일러주지 않고 다시 연락하겠다면서 전화를 끊더래요. 그랬구나. 고마워요. 송정란은 고개를 끄덕해 보인 후
그 자리를 떴다. 살롱을 나선 그녀는 다시 불이 나게 건물을 벗어났다. 거리로 나서자 비로소 두 다리의 맥이 탁 풀렸다. 영자 엄마. 지금까지 그녀와 돈 거래한 액수가 제일 컸다. 일순우리 정도로는 얼른 떼돈이 벌리지 않았다. 역시 큰 돈은 큰 손과의 거래에서 얻어진다. 영자 엄마처럼 외제를 취급하는 여자라든가 부동산 투기 같은. 송정란은 얼추 계산해 보았다. 영자 엄마에게 잠겨있는 돈이 4천만 원이었다. 더구나 그녀는 개원들 중 한 사람이었다. 아직 받아내지 못한 갯돈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이 훨씬 넘었다. 그러나 송정란은 허정허정 걸어가면서도 아직은 절망하지 않았다. 아직 그럴 필요가 없었다. 박사 부동산에 투자해 놓은 3천만 원이 있지 않은가. 며칠만 기다리면 해결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그걸 미천으로 삼으면 되었다. 이리 떼이고 저리 손해를 보아 비틀거리곤 있지만 처음부터 내가 큰 미천 가지고 시작했나 뭐. 어떻게 해서든지 내일 이번 달 마지막 갯날만 잘 넘기면 무사히 넘기면 숨 돌리고 다시 일어설 자신 있는데 말이야. 그런지 이틀 후 오후였다. 허주는 혼자서 썰렁한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조태하는 온다간다 말 한마디 없이 아침나절에 사무실을 나가버린 후 소식이 없었고 장동건은 어제부터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있었으며 미스 채는 오늘 아침부터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겠다고 어제 귀뜸해 주었다. 좀 더 함께 일하자면서 허준이 섭섭해하자 오히려 선생님도 어서 이 사무실과 인연을 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며 야릇한 충고를 했고 미처 한 달을 채우지 못한 이달의 봉급은 깨끗이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사무실 안은 고요했다. 어떤 손님도 전화벨 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고요하지 못했다. 바다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열린 두 귀로는 바람소리, 물결소리가 밀려들고 있었다. 아니, 더 있었다. 무너지는 소리. 어디선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소리였다. 누가 살며시 문을 밀며 사무실 안을 기웃거리더니 안녕하셨어요 하고 실내로 들어섰다. 상순이었다. 아니, 여긴 어떻게? 허준이 놀란 표정을 짓자 상수는 소파로 다가와 그의 맞은편에 자리하며 웃었다. 그냥 둘러봤어요. 어딜 다녀오던 길인가요? 허준의 물음에 상순이 대답했다. 네, 송여사 댁에요. 거긴 왜? 빚 받으러요. 뭐라고? 오늘 아침나절에 머리하려고 영옥 아줌마네 미용실에 들렀더니 손님들 둘이 수근거리질 않겠어요? 송여사의 개가 깨져서 그 집이 지금 빚쟁이들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하다 말고 그리로 달려갔죠. 그럼 혜림 씨도 받을 돈이 있어요. 어쩌다가. 허준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짓자 역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상순이가 말을 이었다. 우리 아줌마가 바보였어요. 그리고 송여사가 나빴고요. 어찌어찌해서 처음엔 2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날 저녁엔 약속대로 돈을 갚더군요. 이틀 후에 송여사에게 전화를 받은 아줌마는 이번엔 500만 원을, 다음날 송여사가 찾아오자 또 그때마다 은행을 찾아갔던 건 나였어요. 송여사가 비싼 이자를 주겠다고 슬슬 깨었나요? 그게 아니라 요즘 우리 아줌마의 마음이 어수선한 데다가 그쪽에서 하도 애교 있게 웃어가며 부탁하니까 그만. 그 집을 찾아갔더니 글쎄 어떻던가요? 그 너른 아파트는 발 들여놓을 틈도 없이 사람들로 바글거리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여자들이었고 모두 빚쟁이들이었어요. 주워들은 얘기로는 1,000만 원짜리 개를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결국은 그게 다 유령개였고 엉터리 사기개였다는 거예요. 다달이 한 달에 3번씩 갯날이 찾아오면 송여사는 비싼 이자를 주겠다면서 남이 갯돈 탄 것을 그 자리에서 얻어쓰곤 했대요. 그뿐인가요, 어디?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한테서 얻어쓴 빚이 또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았어요. 얼추 따져보니까 송여사 빚이 이래저래 5억이라는 사람, 아니 7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 불어나서 그렇지 실제로는 3억밖에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눈여겨 살펴봤더니 그동안 송 여사 참 의리의리하게 꾸며놓고 살았더군요. 칼라 텔레비전 2대, 대형 냉장고도 2대가 역시 외제고요. 안방의 장롱은 1,000만 원짜리라나요? 그 밖에 침대랑 피아노랑 화장실 변기까지 모두가 외제래요. 결국 남들 돈 빌려다가 집안을 사치스럽게 꾸며놓고 자가용 타고 신나게 놀러 다니다가 망한 여자라고 수군거리더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른 침을 꼴깍 삼키고 난 상순이가 다시 말을 이었다. 너 숨겨놓은 돈 있으면 어서 다 내놓으라고 여자들이 윽박지르니까 송 여사가 갑자기 비웃으면서 소리 질렀어요. 저 냉장고에 음료수랑 먹을 것을 가득 채우자면 100만 원이 든다. 하루에 꼬박꼬박 그만큼씩 돈이 들었다. 우리 식구가 먹었느냐? 천만에. 다 니년들이 허구한 날 놀러와서 뒤져먹었다. 그뿐이냐?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어여시 가정을 가진 년들이 허구한 날 몰려와서는 양주 마시고 춤추며 노래 부르며 놀다가 지치면 밥 지어 먹고 니년들 뒤치다거리 하다가 난 망했다. 아니냐? 그런 년들의 돈 좀 떼어 먹었기로써니 내가 죄될 게 뭐냐? 호호호. 송 여사는 깔깔 웃어댔어요. 미친 듯이 웃어댔어요. 앞으로 송 여사는 어찌 될 것 같던가요? 의견이 차츰 두 패로 갈리는 것 같았어요. 경찰에 고발하자는 쪽과 세상에 알려지면 창피스러우니 쉬쉬 조용히 마무리 짓자는 쪽과. 혜림 씨 의견은 어떻던가요? 송 여사 집이 아수라장이 됐다는 것을 알자 아줌마 내가 그 근처에 가는 것도 말렸어요. 받을 돈을 아예 포기해버린 눈치였어요. 그러자 상순이가 말했다. 그나저나 우리 아줌마 큰일 났어요, 선생님. 혜림 씨에게 또 무슨 일이라도? 허준의 두 눈이 동그랗게 열리자 상순이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줌마가 어렸을 때 가정을 버리고 달아났던 엄마가 나타났어요. 늙은이가 되어서. 저런. 그런 꼬락서니에 뻔뻔스럽게도 우리 아줌마를 가진 말로 위협해서 300만 원을 뜯어가더니 며칠 후에 또 찾아와서는 망나니 아들이 하나 있는데 폭행죄로 지금 경찰서에 잡혀있다. 그 애를 풀어내자면 피해자와의 합의금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앤 네 동생이 아니겠느냐. 그러더니 어제 또 찾아와서는 200만 원을. 혜림 씨가 큰일이로군. 어머, 내 정신 좀 봐. 얼른 집에 가봐야 해요. 상순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혜림 씨는 지금 집에 있어? 선희 아줌마네 가 계실 거예요. 아줌만 요즘 내가 없으면 무섭다며 혼자서는 집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가요. 어서 가봐요. 그런 후 조금 뒤에 누가 또 문을 조금 밀며 실내를 기웃거렸다. 아, 들어오십시오. 혼자 계시는군요. 2층 미용실 원장이었다. 그와 자리하며 영옥이 말했다. 요즘엔 허 선생님을 자주 못 뵈었네요. 상을 당했고 몸도 아팠고 또 사무실에 들어앉아 있기가 답답해서. 허 선생님. 문득 영옥이 불렀다. 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엇을? 양로원 자리에 대해서요. 그러자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가 물었다. 원장께서도 이미 투자했답니다. 언제였죠? 모르고 계신가요? 아무도 내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허 선생님이 몸이 아파 댁에서 쉬시던 날 조태현 씨에게. 더구나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었어요. 혜림이가 빌려줘서. 그게 정말입니까? 네, 그래요. 그녀의 말에 허준은 담배를 피워 물었다. 일이 어떻게 이렇게 얽혔단 말인가. 그는 담배만 자꾸 빨아댔다. 영옥은 그녀대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좀 더 알아보고 행동하지 못했던 그날의 경솔함을 후회하고 스스로 나무랬다. 모든 것은 장동근이라는 사람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만나보고 내일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옥은 일어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허준이 이리저리 전화를 걸어 장동근을 만난 것은 그로부터 2시간 후쯤이었다. 일식집에서였다. 허준과 장동근은 단둘이 마주 앉았다.
하하, 오늘따라 우리 허 선생께서 잔뜩 성난 표정을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소? 여느 때처럼 빙글 웃고 나서 장동근이 유들유들한 어조로 물었다. 어허라, 송여사가 무너져버리자 그 때문에 쇼크를 받으신 모양이로군요. 아니요. 송여사 집에서는 빚잔치가 한창인 모양이던데 글쎄, 빚잔치를 해봤자 원금의 10분의 1씩이나 건질까? 아무리 송여사를 쥐어짜봤자 집안 세간뿐 더 나올 게 없을 거야. 그 여자 감춰둔 돈도 없다고. 송정란은 그런 여자라고. 장 사장님, 허준이 부르자 면목음 정정으로 목구멍을 축인 장동근이 말했다. 양로원 자리. 그렇잖아도 그 문제 때문에 이처럼 허 선생을 만나기로 한 거요. 그렇다면 조사장을 만나실 일이지. 아니, 당신을 먼저 만나 솔직히 털어놓고 실패했군요. 한마디로 그렇소. 사업이란 그렇소. 큰 사업일수록 더욱 그렇소. 누가 동원한 백이 더 든든하냐에 따라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수가 있어. 이번 일에 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지만 결국 나 장동근이가 지고 말았소. 처음 당한 수치였다니까. 그렇다면 장차 이 일을 어떻게? 나를 좀 도와주시오, 허 선생이. 내가요? 누구보다도 조태한이가 문제예요. 그러면서 장동근은 그때부터 일이 실패하게 된 경위를 특유의 매끄러운 화술로 늘어놓았다. 이유야 어떻든 이 소리를 들으면 누구보다도 펄쩍 뛸 사람은 조태한이다. 그러니 당신이 나서서 그런 조태한에게 앞으로의 해결책을 차분히 들려주며 감정을 다독거려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장동근은 전에 없이 한숨을 푹푹 내쉬며 앞으로의 해결책을 설명했다. 하지만 허준은 그저 시큰둥하게 들을 뿐이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처음부터 장동근이란 인물을 탐탁치 않게 여겨온 허준이었지만 그리하여 나름대로 경계를 해온 터였지만 이렇듯 순식간에 둔갑해버리는 사내인 줄은 미처 몰랐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 줄은 몰랐다. 장동근과 헤어진 허준은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도 술을 몇 잔 마셨지만 긴장한 탓인지 아직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다리를 다 건너온 차가 광장의 동쪽으로 들어섰을 때 허준은 차를 세우고는 택시에서 내렸다. 차는 다시 떠나갔지만 그는 그 자리에 우뚝 버티고 서 있었다. 바로 눈앞에 아파트가 우뚝 치솟아 있었다. 그의 눈은 건물 허리쯤에 가서 꽂혔다. 그쯤이 그녀의 아파트였다. 송정란의 집이었다. 지금 그녀는 그 아파트 안에 있을 것이다. 수많은 빚쟁이들한테 둘러싸인 채 감금당해 있을 것이다. 어떤 표정일까? 성난 두 눈, 비웃음이 감도는 입. 상순이 말대로 지금도 그럴까? 겁없던 여자, 야릇한 여자. 조금 저쪽에 포장마차가 눈에 띄었다. 그는 그리로 다가갔다. 휘늘어진 포장마차 안엔 이미 사내 하나가 혼자 버티고 서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 노점 안으로 들어가서 허준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소주 한 병을 다 비우자 마음이 몹시 출렁거리고 있음을 느꼈다. 손님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다. 허준은 술값을 치르고 밖으로 나섰다. 밤의 거리 위를 그는 허정허정 걷고 있었다. 문득 소리내어 울고 싶었다. 그러나 메마른 흐느낌뿐 눈물은 비치지도 않았다. 한혜림.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그렇게 불렀다. 언제나 정겨운 이름이었다. 마음이 아프고 그리운 이름이었다. 여자가 무슨 운명이 그리도 거세단 말인가. 어린 딸을 버리고 달아났던 엄마. 늙은이가 되어서 다시 나타나서는 무슨 운명이 그리도 짓궂단 말인가. 역겹단 말인가.
그녀가 가엾고 애처로웠다. 자꾸 그랬다. 그 고통을 내가 대신 떠맡을 수는 없을까? 허주는 안타까웠다.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여자. 다음날 아침 나절, 오늘도 사무실엔 역시 허준 혼자뿐이었다. 문득 전화벨이 울렸다. 접니다, 형님. 그쪽에서 조태한이 말을 이었다. 형님께 사무실을 맡겨놓고 혼자만 돌아다녀서 죄송합니다. 어저녁에 장 사장을 만나봤네.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가? 일이 성사될 단계에 이르면 또 어떤 자가 나타나서 땅값을 올리는 등 회방을 놓자 그 땅의 소유자인 M사 측에서는 그때마다 땅의 매매 계약을 뒤로 미루고 그 얘기는 지난 석 달 동안 장 사장에게 귀가 간지럽게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싶어 자기도 안간힘을 다했는데 결국 또 그러니 어쩌겠느냐. 그동안 이쪽에서 발행한 당자수표의 약속 날짜가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은 형편이고 보니 돈을 투자했던 고객들에게는 장안평에 세워진 자기 5층 상가를 약속한 금액대로 떼어주겠다. 이제 그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그가 제시한 해결책이었네. 내일 모레 글피죠? 조태한이 그렇게 물었다. 당좌수표의 약속 날짜를 새삼 확인하는 물음이었다. 그렇네. 허준이 고개를 끄덕거리자 갑자기 조태한이 빠르게 말했다. 짚히는 게 있어서 아까 그쪽 등기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장안평에 있는 그의 5층짜리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더니 글쎄. 준공검사를 마치자마자 서둘러 등기를 끝낸 모양이로군. 맞습니다. 그제, 어제 놈이 우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죠? 이런 수작을 꾸미느라고 바빠서 그랬던 겁니다. 1, 2층은 진작 분양을 끝냈고 놈은 바로 엊그제 완공을 끝낸 건물의 3, 4, 5층마저 이미 남들 이름으로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들 모두 놈의 사돈의 팔촌쯤 되겠죠? 자기 건물이면서도 법적으로는 친척 아니면 친지들의 이름으로 조각조각 소유권을 분산시켜 놓은 장동근. 처음부터 자기 상가를 팔아먹으려고 그런 무서운 놈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나는 놈을 친형님 이상으로 아끼며 떠받들며 조태한은 웃었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한가닥 걸었던 희망마저 사라져버리자 그만 미련을 거두어들인 웃음소리였다. 앞으로 일을 어쩌면 좋지? 혼잣말처럼 허준이 중얼거리자 조태한이 빠른 어조로 말했다. 이제 보십시오. 앞으로 놈은 마음대로 횡포를 부릴 겁니다. 이쪽에서 발행한 당자수표를 손에 쥔 고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장안평 5층 상가에 매달린다 쳐도 장동근이는 멋대로 상가의 분양 가격을 조작할 겁니다. 3, 4, 5층의 법적인 임자는 딴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가의 평당 분양 가격을 그렇게 우기니 낸들 어쩌겠느냐. 그러고도 남을 놈입니다. 그나저나 고객들이 그 인기도 없는 5층 상가로 들이대 줄까?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형님, 그동안 이 못난 아우의 잘못 용서해 주십시오. 자네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다고. 아닙니다. 이것저것 잘못이 많습니다. 그놈의 장동근이 때문에. 아니죠. 조태환이가 사람을 볼 줄 몰라서. 우선 이리로 오게나. 아니요. 그럼 가겠습니다. 어디로? 장동근, 놈에게로요. 지금 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찾으면 찾아지겠죠. 조태환은 가지런한 이빨들을 드러내며 하얗게 웃어 보였다. 섬뜩한 웃음이었다. 방 안엔 탁자를 사이에 두고 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 술잔을 조태환에게 건네며 장동근이 먼저 말을 꺼냈다. 허준, 그 사람에게서 얘기를 들었나? 네, 미안하네, 자네에게. 앞으로 어쩌시겠습니까? 제시한 대로 해결책은 그 길밖에 없지 않겠나. 그들이 응하지 않을 땐 응하도록 자네가 나서서 끝내 그들이 거절한다면 그땐 이쪽에서 부도를 내는 수밖에. 부도를 낸다고요? 하는 수 없지 않나?
글피까지 은행에 틀어막을 현금 3억 원이 당장 우리의 손에 없고 보면 부도를 내면 나는 어떻게 되죠? 당분간 숨어버리게. 아니면 배짱 편하게 깜빵에 들어가 앉아있든가. 그동안 자네 식구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대신 자네 손엔 약속대로 1억 원이 쥐어지네. 어떤가?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적이었구나. 어느 틈에 제크나이프의 끝이 장동건 목의 멀더구니에 가 닿았다. 죽여버릴 테야. 하하, 참깨. 나는 죽으면 식구들에게 남길 건물이라도 있네. 하지만 자네는 쥐뿔도 없지 않은가? 날 죽이면 자넨 무사할 것 같은가? 아내를 생각해 보게. 자넨 곧 귀여운 애의 아빠가 되겠지. 그 아기를 생각해 보라고. 어서 내 목을 찌르든가 아니면 칼을 걷어치우게. 나를 죽이고 자네도 죽느니 내일부터 나서서 멍청한 고객들을 설득시켜 1억 원을 버는 편이 훨씬 현명한 생각일세. 아니 그런가? 돈 벌기란 이렇듯 힘든 것이라네. 네, 김영훈 작가님의 안개꽃 13번째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앞으로 한 번의 영상이 남아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제 손 꼭 붙잡고 동행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